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각국의 여러가지 흥미로운 군사, 무기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의 메인 뉴스는 K9 자주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동유럽, 북유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한국산 무기 체계를 급하게 찾는 나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미 해군 차세대 전투공격기 FA-XX와 관련된 미 해군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작전 반경은 1,500km가 넘을 것이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어쩌면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미 해군이 밝혔습니다. 네, 미 해군 참모총장실 마이크 도넬리 항공부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은 한간의 소문대로 이 전투기가 선택적 유무인, 즉 경우에 따라서는 유인 전투기, 경우에 따라서는 무인 전투기로 개조해서 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도넬리 제독이 얘기했을 때 이 FA-XX의 전투행동 반경은 기존 F-35C 대비 125%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35C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1200km가 조금 넘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1500km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 해군은 스팅레이라는 무인 공중구배기도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것과 연계했을 때 이 차기 FA-XX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은 2000km를 아득하게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무인 전투기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CCA라고 해서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미 공군하고 다르게 미 해군은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F-35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캐나다와 포르투갈이 스웨덴과 그리펜 EF 전투기 구매 문제를 협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사브가 두 나라와 그리펜 EF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히며 판매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원래 캐나다는 F-35A 88대를 도입할 예정이었고 포르투갈은 아직 사업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F-35를 내정해 두고 현재 운영 중인 F-16AM, BM, MLU 전투기 28대에 대한 대체 소유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캐나다는 F-35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고요. 그래서 이 그리펜을 할지 아니면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캡에 들어갈지 이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브가 여기에 파고들어서 그리펜을 판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F-35 전투기 한번 고배를 마셨던 적이 있죠. 캐나다가 검토를 하긴 했었지만 전반적인 성능에서 F-35에 대적할 바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건데요. 고배를 마셨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할 수는 없지만은 2030년대 초반까지는 F-35를 들여온다는 그런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EU, 나토 블록 전체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포르투갈도 F-35에 대한 도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이 와중에 그리펜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대당 프로그램 코스트가 2억 달러가 넘는 고가의 전투기보다는 이 그리펜 같은 전투기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협상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튀르키예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튀르키예 F-35 판매 재개 노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튀르키예의 F-35가 이스라엘 남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가 붕괴됐지만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도 공습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튀르키예 군이 주둔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공군기지 몇 개소를 동시다발적으로 폭격해서 완전히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지역에서 튀르키예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질적인 수준에서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에 하나라도 튀르키예에 F-35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특히 이번 가자 전쟁을 계기로 해서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 단교를 했죠. 그리고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번 요구 조건을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브라질이 노후화된 E9 장갑차 400여 대를 98대의 센타우로2 구축 전차로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돌연
CB90 120 화력 지원 장갑차를 들여와 성능 평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육군이 도입하는 센타우로2와 별개로 해병대는 CB90을 도입하려는 모양입니다. 브라질 해병대, 마약 갱단과 굉장히 실전 경험이 많은 정예부대인데 현재는 굉장히 구형인 SK105라는 오스트리아제 경전차를 쓰고 있습니다. 가분수로 되어 있는 이 경전차는 105mm 강선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력면에서는 꽤 괜찮은 편인데 육군이 신형 구축전차를 도입하니까 해병대도 이 장비 교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20대 정도의 도입량이 예상이 되는데요. CB90이 센타우로2보다 화력이라든가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등히 우수한 것도 아니고 가격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과연 이 거래가 성사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기존 프림급 호위함의 확대 개량형인 프림 에보 1번함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알피노로 명명된 이 군함은 이집트에 판매된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2척을 대체하기 위해 3척의 소요가 제기됐었지만 현재는 5척 이상이 건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탈리아가 이 개량형을 몇 척이나 도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 프림급을 굉장히 잘 팔고 있죠. 자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집트에 수출도 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더 확대 개량해서 차기 주력 호위함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2척 소요가 확정이 됐고요. 5척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신형 프림 에보의 핵심은 신형 레이더와 무장입니다. 기존에는 엠파 레이더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C밴드와 X밴드를 사용하는 듀얼밴드 A사 레이더로 교체를 하고요. 미국제 마크 41을 갖고 와서 기존의 실버 VLS를 사용하고 있죠. A50 버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스터 계열 미사일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더 확장을 해서 SM2 미사일까지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거리가 훨씬 늘어나겠죠. 현재로서는 사거리가 150km 이상인 SM2 블락 3C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스터 15, 아스터 30 그리고 SM2 블락 3C로 구성되는 꽤 강력한 다층 방공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주포가 배치되는 지역 그리고 임무가 기존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개량한 해안방어 시스템을 도입해 이동 중인 적 함정을 자주포로 타격하는 전술을 시연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자 기존 K9 자주포 도입국인 노르웨이도 이 K9 해안포 시스템 구매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다른 K9 운용국들의 연쇄 추가 도입이 기대됩니다. 지난해까지 K9 자주포 28문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14대를 인수해 운용 중인 노르웨이가 자주포병 전력을 현존 수준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예산안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영토 북부의 러시아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지상군 연대를 핀마르크 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여기에 포병대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최소 24문의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지난 4월 4일 의회에 56억 5천만 크론에 미화 약 5억 3,400만 달러 예산안을 보고했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노르웨이는 기존 28문의 K9에 더해 24문을 추가 도입해 총 52문의 K9 자주포를 확보하게 됩니다. 신규 창설되는 핀마르크 여단 포병대대는 여단에 대한 화력 지원과 함께 러시아 북방함대 위협에 맞서 해안선을 지키는 임무도 수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 추가 판매되는 K9 자주포는 해안 레이더와 연동해 해안포로 사용할 수 있는 K11 사격지휘 장갑차 등 신규 장비와 패키지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K11 사격지휘 장갑차의 지휘를 받는 K9 자주포는 이집트가 해안방어 시스템으로 먼저 도입한 바 있는 고성능 해안포인데요. 표적의 위치와 속도, 방향 등을 계산해 미래 위치에 적절한 사양 속의 집중 포격을 퍼부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해안방어 시스템입니다. 노르웨이가 K9 해안포를 구매할 경우 기존 K9 도입국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폴란드도 같은 시스템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노르웨이 추가 구매를 계기로 북유럽에서 K9 추가 구매 도미노 현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를 포함해서 발트해 연안 그리고 러시아 북방함대와 연결되어 있는 백해 일대 국가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죠. 유사시에 러시아가 함대를 이용해서 공격해올 수도 있고
러시아가 이 해안선을 이용해서 소규모 부대를 침투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안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안포 도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신형 해안포가 대체하기로 한 기존 해안포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나 볼 수 있었던 해안에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된 그런 해안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사일 시대에 왜 해안포를 가지고 해안을 방어하느냐? 그냥 미사일을 사서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 미사일과 포는 화력 투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엄밀히 다른 카테고리에 있죠. 최근에 해안 방어 시스템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은 NSM이나 하푼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한 발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억이나 20억 원짜리 미사일을 소형 보트라든가 소형 함정에다가 쏘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높으면 도입할 수 있는 미사일의 발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들은 어디까지나 군함을 목표로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해안포, 특히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포를 확보했을 경우에 이것은 평상시에 지상군 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해안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자주포가 지금은 대부분 곡사포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의 해안포 같은 경우에는 포구 초속이 굉장히 빨라서 조준하고 바로 직가시 거리에 있는 표적을 때리는 직사포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곡사포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직사포보다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 명중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사격 통제 장비가 굉장히 발전했고 유도 포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이 저렴한 포탄으로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155mm 자주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55mm지만은 유럽에서 만든 보너스라는 유도포탄 같은 경우에도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K9도 사격 통제 장비와 이 시스템을 통합을 하면 운용이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집트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K9 이용 해안포 운용 전술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일단 해안 감시 레이더에서 적의 함정을 포착하고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 위치를 계산해서 이 사격 통제소에다가 전해주면 이 사격 통제소가 적 수상함의 미래 위치에 대한 사격 지원을 계산을 해서 적절한 사양속,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그 모양을 딱 맞춰서 그 사격 지원을 산출해서 포대에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격 지원을 받은 포대가 유도포탄이 아닌 일반탄으로 포대나 대대 단위에서 효력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날아간 포탄은 표적의 미래 위치에 정확히 떨어져서 수상함을 강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1월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집트군에서 이 K9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안포 임무를 수행하는지 영상을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탄, HBB탄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해안포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40에서 50km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건데 여기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형탄, 사거리 60에서 70km짜리 사거리 연장탄, 그리고 K9A2부터 적용될 100km 이상의 활공탄,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면 이 K9 해안포의 방어 가능 구역은 100km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특히 발트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마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이 K9 해안포 시스템을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는 핀란드만이라는 굉장히 좁은 바다를 끼고 있죠. 그리고 이 핀란드만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러시아 최대의 무역항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로부터 가브리엘 5를 도입을 해서 해안 방어용 미사일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이 미사일 자체가 비싸고 대형이다 보니까 소형함에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핀란드에서 50km, 에스토니아에서 50km 이렇게 하면 핀란드만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러시아의 핵심 해상 교통로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노르웨이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동유럽 그리고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관심, 러브콜도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K9 자주포
앞으로 유럽에 얼마나 더 많은 수량이 팔릴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